준 장로님, 저희 청년들한테 무슨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했더니 그때 좀 힘이 없으셨는데 70 몇 세 되셨을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들 청년들 했는가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아마 우리 한 목사님 김영관 도서관입니다. 지금 거기가 당회실이었어요.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때 청년 일부였었는데 이게 날로 펴놓고 그 당시에 이제 이윤구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몇 명 놓아놓고 한 청년 일부가 지금 그렇게 컸어요. 그 다음에 하기봉사 같은 사진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게 누굽니까? 여기 김전 장로님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오창학 목사님, 여기 좀 이게 이거 조남욱 장로님이시죠? 예, 옛날 분들 많이 계세요. 이분이 한명호 목사님이라고요. 이분이 신은혜 권사님, 박남진 장로님 사모님이세요. 또 특성이었어요. 저도 옆에 얼떨결에 기어가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80년에 봉사 간다고, 여기가 어디 같아요? 서부역입니다. 지금 많이 변했죠? 예, 서부역에서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지도도 이렇게 막 그려가지고 홍성역에 내려가지고 읍내를 갖다가 휩쓸고 다녔어요. 그냥 쭉 그냥 행진해가면서 앞에 프랑카드 들고 80년에 이렇게 영락교회 그때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재직들이 다 함께 했어요. 청년들이 뭐 한다면 당의원들 다 나와 있고요. 당회장 목사님 그 당시에 이명수 목사님 누구 이렇게 다 나와 있고, 여기 그 김창식 목사님인가요? 여기 지동춘 장로님, 여기 박순태 장로님 계시는데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오창학 목사님, 여기도 뭐 서상현 회장님 같은데 여기 예, 그래가지고 아마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서 온 재직들이 청년들과 함께 했는데 요즘은 좀 상황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70주년 심포지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70년, 비전의 100년, 성찰과 모색했는데 이때 우리 교회 역사에 대한 자료들을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70년 살보면 크게 6단계로 좀 이렇게 갈라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5년부터 65년은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주제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정지훈 목사님께서 표를 정하셨는데, 정하신 게 아니라 찾았는데 1949년도 표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게 교회 표였습니다. 이게 좀 약간 감정적인 게 있죠. 감성적인 게. 1950년 6.25 동란이죠. 그때 교회 표가 뭔지 아세요? 6.25 동란인데 전쟁통인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참 내가 그거 놀랐습니다. 그리고 1959년도 표를 제가 한번 보니까 제일 길어요. 어떻게 되는 건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집집마다 가정기도, 구역마다 구역예배, 단체마다 복음운동, 너도 나도 개인전도, 모든 수입 11조로 철저하자 절제생활. 굉장히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표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966년에서 75년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 해년마다 표가 있었는데 기억나는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1967년도는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자. 이게 표였습니다. 상당히 추상적인 게 아니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76년에서 85년이죠. 그때 제가 한번 표를 보니까 눈에 띄는 게 1976년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85년도에는 새로워지는 교회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그 다음에 86년에서 95년은 복음의 삶을 살자. 이거는 이제 정준 목사님이 그 표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한마디로 요약을 하신 겁니다. 그 당시 작년 심포지움에. 그래서 그때 복음의 삶은 아주 간단합니다. 1987년도 예수를 따르자. 아주 심플해요. 92년도는 치우침이 없는 걸음으로. 예, 이렇게 표를 정하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가 사랑으로 한몸된 공동체 1996년에서 2005년. 그때 보면 2001년도는 사랑으로 한몸된 공동체 이렇게 잡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래 표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 2006년에서 2015년 이때부터 우리 교회는 믿음의 세대를 새롭게 이어가자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교회를 해서 일찌감치 방향 설정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에 7개년을 2007년은 새형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2008년은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교회. 2009년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2016년 사랑으로 다음 세대, 2012년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교회, 2014년 젊은 세대를 세우는 교회. 젊은이를 위해서 보세요. 이렇게 많이 진짜 청년들을 세우자 그래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좀 청년 숫자, 우리 이용희 우리 청년부 차장님 지난주 가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뭐 450명 정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줄고 있습니다. 자, 이 숫자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교회 그 당시 심포지움에서 권사와 남자 집사, 여자 집사의 숫자를 했습니다. 제일 유무선 86년에서 2005년이죠. 우리 남자 집사 볼까요? 남자 집사 보라색 2596년. 근데 여기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지금. 2006년부터. 전체적으로 이때가 피크였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재직들 연평균 숫자도 보니까. 그래서 10개년 단위로 해가지고 제가 평균을 한번 내봤습니다. 이제 교회학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학교. 영유아부 파란색이고요. 그 다음 중고등부하고 청년부문 보겠습니다. 중고등부가 이 흰색입니다. 이 흰색. 이때 이렇게 늘어나고 제일 1976년에서 85년까지는 2249명이었어요.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96년에서 95년까지 얼마예요? 1723명으로 줄더만 1246명. 지금은 뭐예요 이게? 896명인가요? 중고등부 지금 엄청 줄었습니다. 이 숫자 하면은 벌써 예상이 됐죠? 대학 청년부도 보니까 계속 줄었어요. 여기서 조금 수치가 달리 나와 있는데 제가 대학 청년부만 따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게 보시면 알죠? 중고등부 보세요. 심각합니다. 1723명이었어요. 2005년까지. 근데 2006년부터 계속 줍니다. 막 줄어요. 지금 보니까 몇 명이에요? 700명도 안 돼요, 지금. 아마 계속 줄어가는 것 같아요, 중고등부. 그 다음에 대학부. 대학부는 이상하게 조금 이렇게 좀 꾸준하게 좀 유지가 됐더라고요. 이제 청년부 668명, 614명 그러더니 2014년에 500명 가까스로 넘었죠. 480명. 작년도 올해 숫자를 보니까 450명 선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요 숫자는 우리 상담부. 그럼 상담부에서 우리 젊은이들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전화 상담 꾸준합니다. 94년, 95년, 96년에서 2005년, 14년까지 보면은 거의 비슷하죠. 3,550건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세요.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게 전문 상담, 결혼 상담, 그 다음에 직업 상담입니다. 보면 이게 하얀색이 이게 보라색 전문 상담이죠. 계속 줄었어요. 굉장히 줄고 전화 상담만 그대로고 그 다음에 결혼 상담 보세요. 472건, 302건, 308건 줄었고요. 직업 상담 이때만 해도 1256건이었는데 343건 이제 34건밖에 안 돼요. 직업 상담 안 해줘요 지금. 목회 상담 그래도 꾸준하게 목사님들이 계속 계시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신경 안 쓰고 있어요 교회에서.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전태생 집사님한테 우리 세가족 부의 현황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은 교인들이 전혀 안 들어오느냐 이렇게 주는 것이 봤더니 보세요. 접수인은 2013년 722명, 그 다음 교육 수료자 정착하신 분들이 477명, 744명 접수했는데 517명, 85%예요. 그 다음에 618명인데 427명, 400명 이상은 계속 정착하고 있어요. 근데 그 숫자가 이제 이거는 8월까지 숫자니까 아마 좀 한 700명, 800명 될 겁니다. 그래서 들어온 숫자 평균 한 500명 선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얼마나 정착하고 있는가 좀 볼까요? 2014년, 2013년이죠. 대부분이 예배만 참석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 다음에 그 비율이 2014년 63.5%. 이제 예배만 보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갈 데가 없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예배 참석 및 소그룹 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야 되는데 41%에서 20%, 25%.
그러니까 새가족들이 와도 생각보다는 좀 정착하시는 게 좀 적지 않는가. 그러면 우리가 젊은 분들이 좀 안 들어오는 거 아니냐. 봤어요. 10대에서 40대, 50대 이상 그 전체 한 700명 되는 분석을 해보니까 40대까지가 433명이에요. 400명씩은 계속 들어와요. 올해도. 계속 들어오는데 문제는 그 인원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청년들 희망을 찾아서 어떻게 하는가 요 한 4편 우리 한국의 사례와 독일의 사례를 한번 비디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청년들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해요. 뭐 좋은 직장을 너무 고르려고 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뭐 일부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간 오늘 조금 특별한 청년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청년들을 소개하는 건요, 소위 이 친구들이 하는 대박 아이템이 있다, 아니면 이 친구들이 큰 돈을 벌었다, 이런 이유가 아닙니다. 이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의미심장합니다.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서울의 한 골목입니다. 네, 저희 일단 여기는 용산 청년들이 이 거리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네, 청년장사꾼이 이제 처음에 감자칩을 통해 가지고 자리를 잡았어가지고 감자칩은 저희가 제일 자신 있는 매장이기도 하고요. 4호점이에요? 감자칩으로 따졌을 때 4번째 매장이고요. 저마다 특색 있는 가게들. 다음 지금 철판 요리의 와인을 판매하는 작년 11월 버려진 인쇄서 거리에 청년들이 모여들었다. 청년 장사꾼이란 이름으로 좁은 골목에 6개의 가게를 열었다. 개업부터 함께 해온 30명의 직원들이 각 매장에서 일하고 있다. 그런데 이곳은 아르바이트생을 주로 쓰는 보통의 음식점과 다른 점이 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입니다. 저희는 아르바이트생이 없고 다 정직원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지금은 물론 인건비 한 명 한 명의 인건비가 그리고 4대 보험 나가는 게 이런 것들이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은 이 친구들이 잘 성장을 해서 장사를 제대로 배워서 청년 장사꾼이랑 또 다른 매장을 내고 또 다른 매장을 내고 관리자로 나가고 이렇게 됐을 때 롱텀으로 봤을 때는 이게 더 훨씬 더 남는 장사가 되지 않을까. 많은 외식업이 그렇듯이 인건비를 줄여 단기적인 이익을 남기는 방식이 아니다. 사람을 키워 기업 규모를 늘리고 가치를 높이겠다는 창업 발상. 직원 복지 혜택도 있다. 1년에 일주일에 유급휴가가 있고 우수 사원에겐 해외 연수 기회도 제공한다. 자, 이제 쉬러 가볼까? 직원들에게는 별도의 숙소를 지원하고 있다. 지방에서 올라온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늦은 밤까지 오늘 영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청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주 교육생부터 관리자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사람들 너무나 즐겁고 막 약간 에너지가 넘쳐 보이는 거예요. 비 와가지고 매출 좀 적어가지고 나갔을 것 같아. 모두 의욕이 넘친다. 이곳 청년들 대부분 나중에 자신의 가게를 차려 독립하는 꿈을 갖고 있다. 정직원으로서의 고용 보장과 회사가 제공하는 교육 기회가 있기에 가능한 장기 목표. 이들의 자발적인 열의가 회사를 키운다.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떤 기간에서 느낀 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얘기를 갖다 해주고 싶은 것들도 있을까요? 알바를 하고 회사에서 일을 해도 그렇게 막 얘기를 할까 싶었거든요. 근데 여기들은 다 각자의 그런 생각들을 다 얘기를 하면서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건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가장 큰 차이는 여기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뭔가를 가르쳐주고 교육을 하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서로한테 모두의 기회가 생겨요. 저는 물질적인 좀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서 정말 중요하다고 느낀 건 저희 모두의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 스스로 알아가고 있다.
그 예, 다음은 이제 독일의 사례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독일과 이제 일본 사회 세 국가 말씀드렸죠.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 불황,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재정 위기. 자, 그럼 과연 세 번째 국가 독일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요즘 KBS에서 고령화 위기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한 기사를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 기사의 결론은 먼저 말씀드리자면 청년 세대를 귀하게 쓰는 것이 바로 최고의 경기 부양책이다라는 거였습니다. 경제학 박사로서 세계 각국의 청년 정책을 취재해온 박종훈 경제 전문 기자를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똑같은 고령화 사회인데 일본은 20년이 넘는 장기 불황을 겪고 있고요. 또 독일은 유럽연합에서 가장 탄탄한 경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차이를 낸 게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사진 함께 보시죠. 참 멋진 다리지 않습니까? 동해 건너편에 있는 일본의 하마다 해양대교예요. 다리가 이어진 곳에 있는 저 섬, 저 작은 섬이 바로 세토가 섬입니다. 주민이 수십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렇게 큰 다리로 연결을 해놨어요. 그러면 언뜻 생각하기엔 섬 주민들이 그래도 좀 무태 나오긴 좀 편해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사실은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섬 반대편에 이미 다리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굳이 1,000억 원 정도를 더 들여서 새로운 다리를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리를 지나는 자동차가 없어요. 주민들한테 도대체 이 다리 뭐에 쓰는 다리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번지 점프하기 좋을 것 같네 라고 말이죠. 이 다리만이 아니고요. 건설 경기를 부양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고속도로 놓고 또 댐도 놓고 그 다음에 지방공항도 지었어요. 이때만 해도 일본 같은 경우에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정부 부채 비율이 한 66%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서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장이 멈춘 경제를 살리겠다며 이 온갖 사회간접 자본 투자에 돈을 쏟아 부었거든요. 그 결과 경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아시죠?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일본 경제는 더욱 깊은 수렁에 빠졌고 거기다가 나라 빚은 이제 세계 최악의 수준까지 많아졌어요. 일본의 지방정부연구원이 뒤늦게 연구를 했어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이 건설 경기에 썼던 1조엔 이런 1조엔을 만약에 아동이나 아니면 청년에게 투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랬더니 건설 경기 부양보다 무려 30%나 더 높은 효과를 봤을 거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자체도 정말 돈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안타깝게도 뒤늦은 후회였던 거죠. 그러면 독일은요? 독일은 어디에 투자했을까요? 바로 청년에게 투자했습니다. 여기 계신 청년 여러분 중에서 취직을 한 번이라도 했어야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실업수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다녀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실업자가 된다 하더라도 실업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이 실업수당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장딘 감독이 직접 찾아가서 확인한 바와 같이 남유럽은 재정위기 때 정부가 이 청년복지 투자를 가장 먼저 줄였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반대였어요. 21세기에 가장 강력하고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자원이 뭔지 깨달은 거죠. 뭘까요? 그렇죠. 바로 청년입니다. 지금까지는 땅이 넓은 나라, 또 자원이 많은 나라가 부유했잖아요. 이제 모든 선진국에서 출산율이 다 일제히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추락하고 나면 청년이 부족한 시대가 곧 오게 됩니다. 뛰어난 청년 자원을 가장 많이 확보한 나라가 이제 곧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 복지는 비용이 결코 아닙니다. 이거 투자예요. 그것도 수익이 아주 확실하고 또 짭짤한 투자입니다. 독일의 한 기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폭스바겐 공장이 위치한 독일 볼프스부르크. 자동차 산업의 중심인 이곳에 위기를 기회로 바꾼 상징적인 노사 합의가 있었다. 2000년대 초반 자동차 산업의 위기로 폭스바겐사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해외 공장 이전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노사는 혁신적인 대타협을 이뤄낸다. 해외 이전 계획 대신 지역 청년들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회사는 지역 실업자와 청년 취업자 5,000명을 신규 채용하고 최소 5,000마르크의 소득을 보장하기로 했다. 청년들에게 3개월의 직업훈련도 제공했다. 볼프스부르크에는 신공장이 세워졌고 만여 개의 새 일자리가 생겨났다. 볼프스부르크시는 지금도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생산 도시로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어떻게 보셨나요? 경제 불황이 당장 눈앞에 닥치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해고를 하거나 임금을 낮추고 청년들을 고용 안 하는 게 더 유리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독일의 선택은 달랐어요. 독일은 노사 대타협을 통해서 뭘 했냐? 바로 청년층을 위해서 새 일자리를 창출해낸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독일 기업도 경쟁력이 높아졌습니다. 왜? 생산성이 높은 기술자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고요. 또 돈 버는 청년층이 늘어나니까 기업이 물건을 만들었을 때 그걸 팔 수 있는 시장이 계속 유지됐던 거죠. 고령화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이 불가피한 것처럼 보이는 게 세대 갈등이거든요. 그런데 세대 간의 갈등과 불평등을 노력해서 줄여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그리고 기업이 모두 승자가 됐던 겁니다. 네. 사실 저희가 오늘 이번 주 이 시간을 시작할 때 저희는 우리는 희망을 발견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은 청년 투자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청년복지 투자가 사실상 거의 없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당장 그러면 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급급해진 청년들은 이 자신의 생산성을 더 높이고 더 좋은 직장을 갈 수 있는 기회, 이 기회 자체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지난 한 해 동안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이 소득이 한 0.7% 이렇게밖에 못 늘었어요. 근데 50대 소득이 오히려 더 빨리 늘었고요. 심지어 이 은퇴 세대라고 할 수 있는 60대 같은 경우도 이 청년 세대보다 2030 세대보다 6배나 이 소득이 빨리 늘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이 버시는 게 아니라는 거.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다는 건 청년들이 얼마나 지금 현재 힘든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저는 아까 그 독일의 사례 얘기를 듣고 한 가지 의문이 생겼는데요. 독일은 세계적인 강국이잖아요. 경제 강국이고. 그래서 아마도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시행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갖고 독일에서 취재하면서 국회의원을 만났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정말 힘들었어요. 여기까지 오기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시작했냐가 참 중요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이런 청년의 복지제도가 처음 시작된 게 1970년 정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때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독일도 1970년에는 3,000달러가 안 됐어요. 2015년 대한민국 지금 국민소득이 이제 곧 3만 달러에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소득에서 이런 청년 복지 정책을 처음 시작했던 거죠.
예, 마지막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은퇴한 후에 젊은 세대를 비난하는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빨리 은퇴해야 돼? 그리고 대학 등록금을 올리려고 하는 정책에 젊은 세대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아니 복지를 위해서 마련한 자금 좀 더 우리에게 쓸 수 없습니까?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세대 간의 갈등이 벌어진 거죠. 하지만 독일은 이 세대 갈등을 그대로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건 결국 독일의 경쟁력을 강화시켰습니다. 그 현장을 보시죠. 이곳은 독일 중부의 대학 도시 göttingen입니다. Hallo, Sie sind bestimmt Frau Kurre. Ja, ich bin Frau Kurre. Hallo. Maria? Ja, genau. Freut mich. 은퇴 후 혼자 사는 쿠레침의 집에 대학생 마리아가 찾아왔다. Ah, ja, sehr schön, sehr hell vor allem. 남는 방을 학생들에게 임대하는 쿠레 씨. Und Sie haben natürlich auch die Freiheit, es noch 마리아는 대학에서 소개를 받고 이곳을 찾아왔다. Also ich mag vor allen Dingen die Fenster. Das ist echt, das ist so viel wert, gerade im Winter, wenn das Licht reinkommt. schön hell. Das ist toll. Jetzt das Zimmer schon angesehen. Ja, göttingen 씨는 혼자 사는 노인들의 빈 방을 학생들에게 연결해주고 있다. genau. Und ganz genau, was für Arbeiten, wie lange und all diese Dinge sind in diesem gesonderten Vertrag aufgeführt. Genau. Ich stelle mir vor, dass sie auch helfen bei allen Dingen, die man nicht so gut alleine machen kann. Okay. Also Fensterputzen ist für Ja. mich immer ein bisschen zu viel. Die Sie gerne haben. Genau. 이들의 계약 방식은 독특하다. 학생이 집안일을 돕는 종류와 시간에 따라 월세를 차감받을 수 있다. 마리아는 집안 청소와 정원 가꾸기, 동물 돌보기를 선택하고 월세 절반 정도를 아꼈다. 노인과 청년이 도움을 주고받는 세대 공존 하우스. 경제적으로도 서로에게 이득이다. göttingen시에서 시작된 주거 공유 아이디어는 독일의 많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곳에선 또 다른 세대 소통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일주일에 한 번 노인과 청년이 만나 역사와 경험을 공유한다. Und wir sind zusammengeflüchtet mit dem Kind und hatten dann einen Kinderwagen. Das Kind war dann 1 Jahr. In dem Kinderwagen liegt ja eine Matratze gewöhnlich und unter der Matratze hatten wir lauter Pellkartoffeln. Wenn es jetzt nicht so ein strenges 고령화 위기를 해결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세대 갈등. 다시 모든 세대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공존의 미래를 찾는 노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Es ist zu beobachten, dass wir gerade in Deutschland immer weniger soziale Treffpunkte haben oder Orte, an denen die Menschen miteinander ins Gespräch kommen. Wieder kürzen und die Zäune öffnen, Tore in die Zäune bauen, um so dann eben auch den demografischen Wandel dem gut entgegengehen zu können. 저희도 그래서 한번 이제 우리 국내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이제 10월 달에 우리가 한번 좀 봤습니다. 우리 저 서상현 회장님, 오주성 부회장님, 전태선 부회장님 사랑의 교회를 한번 갔었어요. 그게 참 잘 지었더라고요. 보니까 5,000평 부재 이렇게 돼 있고 그 디사이플 소그룹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저 소그룹 그다음에 그 저 이 좁은 공간들 이렇게 의자를 다 배치해 가지고 이런 데서 청년들 우리 교인들